나무 대패 미는 소리만이 작업장을 채웠다. 사각, 사각, 일정하고 단호한 소리. 젊은 목수 켄지의 투박하지만 단단한 소나기에서 흰 눈송이 같은 대패밥이 피어올랐다 흩어졌다. 마른 나무 향기가 그의 땀 냄새와 뒤섞여 공간을 메웠다. 그의 시선은 오로지 눈앞의 목재에 고정되어 있었다. 나무결 하나하나, 미세한 옹이 자국까지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깊고 진지했다. 에도 시대 중기, 본슈 지방의 한적한 산골 마을. 대대로 목공예품을 만들어 온 가문의 명맥은 이제 20살 남짓한 켄지의 어깨 위에 위태롭게 놓여 있었다. 쿨럭, 쿨럭. 안쪽 방에서 들려오는 어머니 하루의 잦은 기침 소리가 켄지의 집중력을 순간 흐트러뜨렸다. 그는 잠시 대패질을 멈추고 소리가 들려온 쪽을 바라보았다. 맑고 정직한 눈빛에 걱정이 어렸다. 뛰어난 장인이었던 아버지는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고 병약한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켄지의 삶은 늘 팍팍했다. 그의 뛰어난 손재주는 아직 마을 사람들에게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말수가 적고 표정이 어눌한 탓에 사람들은 그러저 좀 모자란 청년으로 여길 뿐이었다. 켄지, 아직도 그러고 있느냐? 작업장 문을 불쑥 열고 들어선 것은 마을 유지의 딸 유메이였다. 화려한 기모노 차림의 그녀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긴 눈으로 켄지와 그의 작업장을 훑어보았다. 어머니 약값은 벌었니? 맨날 나무만 깎는 주제에 그러니 내 신세를 누가 알아주겠어? 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다시 대패를 잡았다. 그의 굳은 살 박인 손이 익숙하게 나무 위를 오갔다. 유미는 혀를 차며 돌아섰다. 저런 답답한 사내에게 시집갈 바에는 차라리 평생 혼자 살겠다며 투덜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켄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끔한 아픔과 함께 오기가 피어올랐다. 어머니의 병을 고치고 아버지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장인이 되어 언젠가는 세상에 필요한 존재로 인정받고 싶었다. 그것이 그의 유일한 소원이었다. 며칠 후 켄지는 인근 상업도시 가나자와로 향했다. 질 좋은 목재를 구하고 만들어둔 작은 나무 공예품이라도 팔아 어머니의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번화한 도시의 거리는 활기가 넘쳤지만 켄지에게는 낯설고 위압적이었다. 화려한 상점들 사이로 악덕상인 쿠로다의 거대한 상점이 눈에 띄었다. 비단 옷을 걸친 상점 주인 쿠로다는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오가는 사람들을 살피고 있었다. 켄지는 본능적으로 불쾌감을 느끼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때 좁은 골목길 안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험악한 인상의 사내 서넛이 겁에 질린 젊은 여성과 그녀를 보호하려는 듯한 중년 남자를 둘러싸고 위협하고 있었다. 순순히 내놓으시지. 쿠로다 나리께서 찾으시는 물건이 내년 손에 있다는 걸 다 안다. 무례하다. 우리는 그런 물건 모루. 중년 남자가 버텼지만 수적으로 불리했다. 젊은 여성은 몰락한 사무라이 가문의 딸 아키쿠였고 남자는 그녀를 모시는 충직한 하인 사토였다. 쿠로다가 고용한 불량배들이었다. 그들이 막 아키코의 품속을 뒤지려 할 때였다. 그만두시오.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울렸다. 켄지였다. 불량배들은 어이없다는 듯 켄지를 돌아보았다. 행색은 남루하고 표정은 어눌해 보이는 젊은이였다. 내 놈은 또 뭐야? 끼어들지 말고 썩 꺼져. 우두머리 격인 사내가 위협했지만 켄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품에서 늘 지니고 다니던 작은 손도끼와 끌을 꺼내 들었다. 싸움에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불의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 약한 이를 괴롭히는 것은 옳지 않소. 불량배들이 비웃으며 달려들었다. 하지만 켄지는 예상외로 날렵했다. 그는 힘으로 맞서기보다는 좁은 골목의 지형과 자신의 도구를 교묘하게 이용했다. 손도끼로 바닥에 널빤지를 내리쳐 균형을 잃게 하고 끌로 허리띠를 끊어 바지를 흘러내리게 만들었다. 그의 움직임은 싸움꾼의 것이라기보다는 마치 복잡한 목재 구조물을 다루는 장인의 정교한 손놀림 같았다. 순식간에 전세는 역전되었고 당황한 불량배들은 욕설을 퍼부으며 꽁무니를 뺐다. 켄지는 그들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서야 긴장을 풀었다. 그리고 아키코와 사토에게 다가가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괜찮으십니까? 아키코는 놀란 눈으로 켄지를 바라보았다. 허름한 차림새 뒤에 숨겨진 용기와 의외의 기지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했다. 사토 역시 경계심을 풀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덕분에 위기를 넘겼소. 정말 감사하오, 젊은이.
아키코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잠시 저희와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켄지는 어머니 약 걱정이 앞섰지만 곤경에 처한 이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키코와 사토를 따라 도착한 곳은 도시 외곽의 낡고 작은 절이었다. 한때는 번성했을지 모르나 지금은 몰락한 가문의 임시 거처인 듯했다. 아키코는 차를 내오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의 가문은 대대로 내려오는 중요한 가부, 즉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진 작은 목조 불상을 지니고 있었는데 탐욕스러운 상인 쿠로다가 이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불상 자체의 가치도 높지만 그 안에 나문의 명예와 관련된 중요한 비밀 문서가 숨겨져 있다고 했다. 쿠로다는 그 비밀을 이용하여 아키코 가문을 완전히 파멸시키려 하고 있었다. 쿠로다의 마수가 점점 뻗쳐오고 있습니다. 이 불상을 안전하게 지키고 혹시 모를 손상에 대비해 복원할 수 있는 믿을 만한 분이 필요합니다. 아키코의 눈빛은 간절했다. 그녀는 켄지의 손재주와 용기를 보았기에 그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기로 한 것이었다. 부디 저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물론 사례는 후하게 하겠습니다. 켄지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위험한 일임이 분명했다. 쿠로다 같은 악당을 상대로 가문의 비밀을 지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병든 어머니의 얼굴과 불의에 맞서야 한다는 자신의 신념, 그리고 눈앞에 가련한 여인에 대한 연민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돕겠습니다. 켄지의 대답에 아키코의 얼굴에 비로소 옅은 안도의 미소가 떠올랐다. 사토는 켄지의 손을 잡으며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다. 그렇게 켄지는 아키코 가문의 운명이 걸린 위험한 임무를 맡게 되었다. 그날부터 켄지는 절의 작은 방 하나를 빌려 불상 복원 작업에 몰두했다. 불상은 오랜 세월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만든 이에 놀라운 솜씨가 깃들어 있었다. 켄지는 마치 선대의 장인과 대화하듯 조심스럽게 불상을 살피고 손상된 부분을 보수해 나갔다. 그의 손끝에서 불상은 서서히 본래의 빛을 되찾아갔다. 밤늦도록 등불 아래서 작업에 열중하는 켄지의 모습은 경건하기까지 했다. 사토는 그런 켄지를 묵묵히 도왔다. 그는 따뜻한 식사와 차를 가져다 주었고 때로는 켄지의 작업 과정을 흥미롭게 지켜보기도 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는 신뢰가 쌓여갔다. 사토는 켄지의 성실함과 깊은 마음 씀씀이를 알아보았지만 동시에 아키코 아가씨와 켄지 사이의 신분 차이를 염려했다. 켄지공, 아키코 아가씨는 당신과는 사는 세상이 다른 분이요. 너무 마음을 주지 않는 것이 좋을지도 모르. 사토의 조심스러운 충고에 켄지는 쓰게 웃을 뿐이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하늘의 달과 같은 아키코에게 품은 자신의 감정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하지만 그녀를 돕고 싶은 마음, 그녀의 슬픔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은 진실했다. 아키코 역시 켄지의 작업실을 종종 찾아와 그의 솜씨에 감탄하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켄지의 과묵함 속에 숨겨진 따뜻함과 강직함을 발견했고 그에게 점점 더 의지하게 되었다. 어느 날 켄지가 나무 조각으로 작은 새를 만들어 선물하자 아키코는 소녀처럼 환하게 웃으며 기뻐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켄지의 심장은 잠시 멈추는 듯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쿠로다의 감시망은 생각보다 촘촘했다. 그는 켄지가 아키코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본격적으로 방해 공작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큰 돈으로 켄지를 회유하려 했지만 켄지가 단호히 거절하자 비열한 방법을 쓰기 시작했다. 작업에 필요한 귀한 목재를 빼돌리거나 켄지가 자리를 비운 사이 작업실을 어지럽히기도 했다. 심지어는 불량배들을 보내 켄지를 위협하기도 했다. 켄지는 그때마다 침착하게 대처했다. 목재가 사라지면 더 깊은 산소까지 들어가 직접 구해왔고 작업실이 어지럽혀지면 묵묵히 다시 정리했다. 불량배들의 위협에는 예전처럼 기지를 발휘하여 물리쳤다. 그는 쿠로다의 방해가 심해질수록 더욱 작업에 몰두했고 불상 복원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그의 눈빛은 더욱 단단해졌고 손놀림은 더욱 정교해졌다. 그는 단순히 기술자로서의 임무를 넘어 아키코 가문의 명예와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 켄지는 불상 복원 과정에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불상 밑바닥의 특정 부분 나무결이 인위적으로 조작된 듯한 흔적이 있었고 아주 미세한 틈새가 보였다.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장인의 직감이 발동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 부분을 눌러보았다. 그러자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밑바닥 일부가 열리며 작은 공간이 드러났다. 그 안에는 양피지에 쓰인 오래된 문서 하나가 고이 접혀 있었다. 바로 아키코 가문의 비밀 문서였다. 켄지는 문서를 꺼내 아키코에게 조심스럽게 건넸다. 문서를 확인한 아키코의 얼굴은 창백해졌지만 이내 결연한 표정을 지었다. 그 문서에는 쿠로다가 과거 아키코의 아버지를 속여 재산을 빼앗고 몰락시킨 과정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쿠로다가 그토록 이 문서를 찾으려 했던 이유가 명백해졌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쿠로다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이 문서를 없애려 했던 것입니다. 아키코는 켄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켄지공, 당신 덕분에 우리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증거를 가지고 쿠로다의 죄를 밝혀야 합니다. 하지만 쿠로다는 이미 모든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가 마지막 함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켄지와 아키코, 사토를 엄습했다. 쿠로다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키코에게 화해를 청하며 저택으로 초대했다. 가문의 불상을 돌려주고 과거의 잘못을 사죄하며 정당한 보상을 하고 싶다는 내용의 정중한 편지를 보내왔다. 너무나 갑작스럽고 의심스러운 제안이었지만 아키코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쿠로다의 세력은 막강했고 그들의 힘만으로는 쿠로다를 단죄하기 어려웠다.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키코는 켄지, 사토와 함께 쿠로다의 저택으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물론 비밀 문서는 안전한 곳에 숨겨둔 채였다. 쿠로다의 저택은 그의 탐욕을 보여주듯 화려하고 거대했다. 쿠로다는 예상외로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하며 극진히 대접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여전히 교활함이 서려 있었다. 연회가 무르익을 무렵 쿠로다는 아키코에게 특별히 준비한 차를 권했다. 아키코가 잠시 망설이는 사이 켄지는 쿠로다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평소 그가 거짓말을 하거나 긴장할 때 나타나는 습관이었다. 켄지는 무심코 봐두었던 그 습관을 기억해냈다. 함정이다! 켄지는 재빨리 아키코의 찻잔을 가로막았다. 아가씨, 잠시만요. 그 순간 쿠로다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다. 그의 신호에 맞춰 숨어있던 수하들이 일제히 나타나 켄지 일행을 포위했다. 저택의 문은 굳게 잠겼고 그들은 도간에 든 쥐신새가 되었다. 어리석은 놈들, 내 제안을 순순히 받아들였으면 목숨은 건졌을 것을. 쿠로다가 비웃으며 말했다. 그 문서는 어디에 숨겼나? 순순히 내놓으면 고통 없이 보내주지. 아키코는 굳은 표정으로 쿠로다를 노려보았다. 사토는 절망감에 주저앉았다. 켄지는 침착하게 주변을 살폈다. 그들이 갇힌 곳은 쿠로다의 서재 겸 비밀 창고로 사용되는 곳인 듯했다. 사방은 두꺼운 벽으로 막혀 있었고 창문에는 쇠창살이 달려 있었다. 탈출은 불가능해 보였다. 수하들이 다가와 그들을 묶으려 할 때 켄지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진심은 통하고 기술은 사람을 살린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어깨너머로 배웠던 목공 기술들, 나무의 성질과 구조에 대한 지식이 그의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켄지는 갑자기 바닥에 엎드리며 고통스러운 듯 신음했다. 배가! 수하들이 잠시 당황한 사이 켄지는 재빨리 바닥에 나무 판자 하나를 눈여겨보았다. 다른 판자들과 달리 결이 조금 다르고 못자국이 유난히 낡아 보였다. 아버지께서는 오래된 건물의 약점은 종종 보이지 않는 곳, 특히 바닥이나 천장의 이음매에 숨어 있다고 말씀하시곤 했다. 켄지는 신음하는 척하며 그 판자 쪽으로 몸을 굴렸다. 그리고 품속에 숨겨두었던 작은 끌을 꺼내 판자의 틈새에 밀어넣었다. 아주 미세한 작업이었지만 그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빨랐다. 삐걱 소리와 함께 판자가 살짝 들썩였다. 쿠로다는 켄지의 행동을 눈치채고 소리쳤다. 저놈을 잡아! 수하들이 달려드는 순간 켄지는 온 힘을 다해 판자를 들어 올렸다. 판자 밑에는 예상대로 좁은 지하 공간으로 통하는 통로가 있었다. 켄지는 아키코와 사토에게 소리쳤다. 이쪽입니다. 어서! 세 사람은 재빨리 지하 통로로 몸을 숨겼다. 켄지는 마지막으로 통로 입구를 판자로 다시 막고 끌을 이용하여 안쪽에서 임시로 고정시켰다.
지하 통로는 좁고 어두웠지만 다행히 다른 곳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곳은 쿠로다가 불법적으로 모은 재물과 비밀 장부를 숨겨둔 진짜 비밀 창고였다. 켄지는 어둠 속에서도 예리한 눈으로 주변을 살폈다. 그의 손재주는 여기서도 빛을 발했다. 그는 낡은 나무 상자들을 이용하여 딛고 올라갈 발판을 만들고 벽의 약한 부분을 찾아내어 탈출구를 확보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쿠로다의 모든 악행이 기록된 비밀 장부를 찾아냈다. 마침내 그들이 창고를 빠져나왔을 때 쿠로다와 그의 수하들이 길을 막아섰다. 마지막 대결이었다. 쿠로다는 칼을 뽑아 들었지만 켄지는 싸울 생각이 없었다. 그는 손에 든 장부를 높이 들어 보이며 외쳤다. 쿠로다 씨, 당신의 죄는 이제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오. 켄지는 장부를 펼쳐 쿠로다가 저지른 온갖 비리와 아키코 가문을 몰락시킨 증거들을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저택 전체에 울려 퍼졌고 쿠로다는 당황하여 안색이 하얗게 질렸다. 때마침 사토가 몰래 연락해 두었던 관청의 관리들이 들이닥쳤다. 쿠로다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칼을 떨어뜨렸다. 그의 탐욕스러운 제국은 켄지의 용기와 기지 그리고 진실의 힘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쿠로다는 결국 관청에 체포되어 그동안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그의 재산은 몰수되었고 그중 일부는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에게 돌아갔다. 아키코는 가문의 명예를 되찾았고 아버지의 억울함도 풀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켄지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가보인 목조 불상을 그의 손에 다시 쥐어주었다. 이 불상은 이제 켄지 공의 것입니다. 당신의 용기와 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 가문은 영원히 어둠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켄지는 정중히 사양했다. 이 불상은 아키코님의 가문에 속한 것입니다. 저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며칠 후 아키코는 가문의 영지가 있는 먼 곳으로 떠나게 되었다. 떠나기 전날 밤 그녀는 켄지를 찾아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다. 달빛 아래 마주선 두 사람 사이에는 애틋하지만 넘을 수 없는 신분의 벽이 존재했다. 켄지공, 당신 덕분에 우리 가문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아키코의 목소리는 맑았지만 어딘가 슬픔이 배어 있었다. 부디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행복을 비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아키코는 예를 갖춰 인사를 하고 돌아섰다. 그녀의 뒷모습이 달빛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켄지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가슴 한편이 시렸지만 그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켄지는 쿠로다에게서 되찾은 재물 중 정당한 보상으로 받은 돈으로 어머니의 병을 치료했다. 좋은 약과 켄지의 정성 어린 간호 덕분에 하루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다. 켄지는 고향 마을로 돌아와 아버지의 오래된 작업장을 깨끗하게 수리하고 자신의 작은 공방을 열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처럼 사토가 있었다. 사토는 아키코를 따라가지 않고 켄지의 곁에 남기를 선택했다. 그는 켄지의 묵묵한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씨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신분의 차이를 넘어선 깊은 동료애와 연정을 느끼고 있었다. 켄지공, 이제 당신의 기술을 세상에 보여줄 때입니다. 사토는 켄지의 공방 일을 도우며 살림을 꾸려나갔다. 켄지는 사토의 변함없는 지지와 따뜻함 속에서 비로소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 그는 더 이상 말수가 적고 어눌한 청년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에는 자신감과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고 그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목공예품들은 이전보다 더욱 깊은 생명력을 지니게 되었다. 켄지가 만든 가구와 공예품들은 정교함과 견고함 그리고 따뜻한 감성으로 금세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멀리서도 그의 작품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는 마을에서 가장 실력 있는 장인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가난